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서울역과 서울역 서부출구 앞, 소창공원 주변, 용산역과 전자산가, 동부이촌동, 경리단길과 이태원, 한남동 유엔빌리지길, 이 마을들의 공통점은 서로 생활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도 과거도 사연 많고 복잡한 서울을 압축하여 설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용산에 대한 이야기가 25년 7월 마지막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그것은 알기 싫다 606회 토요일 순서 서울 데이터 연구소 시간 신선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랬지요. 네, 오늘은 진짜 요즘 용산 얘기인가요? 네, 아마도 요즘 용산 이야기. 이제 현대 용산이죠. 네. 지난 시간에 큰 강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확실히 치수 사업은 우리는 부동산 얘기를 서울 데이터 연구소 시간에 많이 하니까 부동산의 욕망이 끌어오르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된 게 이제 물에 잠길 걱정을 하지 않고 아파트에 투자를 빡빡 할 수 있게 된 시대 아닙니까? 그 을충년 대홍수 100년 전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하루에 650mm의 비가 내린 적이 있대요. 650이요? 그러면 이제 중부지방으로 말할 네. 것 같으면은 한국에서 1년 강수량의 절반? 아, 그 정도. 3분의 1, 4분의 1 뭐 이 정도가 내리는 거래요. 그럼 그런 일이 현대에 들어서 없었을까? 25년쯤 전에 강화도에 하루에 600mm의 비가 내린 적이 있대요. 그래서 뭐 몇 명이 실종되고 돌아가시고 뭐 이런 적이 있대요. 가까이에는 2022년에 서울에 홍수가 났을 때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죠. 네네. 그때 300mm가 넘는 비가 하루에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1세기에는 지형이 바뀌고 동네가 사라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80년대, 70년대에도 꾸준히 잠기는 동네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럼요. 뭐 이제 그 옛날 TV 클립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그 강한 자만 살아남는 네. 아, 네. 그 네. 카누를 타고 출근하는 어휴, 모습들. 90년대 중고등학교 때도 그 비 많이 온 다음 날에 어떤 몇몇 애들이 결석하면은 네. 저 동네인가 봐라고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네, 아직도 되게 많은 곳들이 취약하고요. 네. 뭐 그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뭐 배수로 청소를 되게 힘있게 많이 집중해서 하고 또 이제 끊임없이 배수 펌프장을 준설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용산에도 최근까지도 그 배수 펌프장 신설이 그 지역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동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대야 되는 문제군요. 네, 끊임없이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이 그 을충년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것만큼 크게 피해를 입은 적은 뭐 최근 뭐 현대에는 이제 잘 없으니까. 거대한 치수 사업의 실패 이후에 정이 내려진 용산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좀 더 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잠시 후부터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우리 땅의 깊은 맛 콕 집어 콕 김치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에도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하죠. 네, 미디어에서 만나는 외롭고 아프고 괴로운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는 기부 광고들은 괜찮을 걸까요? 아름다운 재단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자선적 시혜가 아닌 삶과 사회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나눔의 가치를 만들고 이를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나눔 문화로서 확산시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심 없이 들으면 그냥 다른 뭔가 힙합 같거든요. 네. 다른 기부 단체는 외기다. 우리가 리얼이다. 네.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 이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가상의 광고 이미지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네. 제가 일하지 않고 학교에 가면 남겨진 동생들은 밥을 굶어야 해요. 6살 땡땡이는 어둡고 어지러진 집안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합니다. 하루 한 끼 할머니의 배고픈 하루, 찬밥에 김치 한 가지로 오늘도 생존을 위한 식사를 합니다. 익숙한 문구들이네요. 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두렵고 막막했어요. 보육원을 나와 혼자가 된 땡땡을 도와주세요. 디테일 차이의 문제거든요. 네. 불쌍한 애들을 도와주는 거야라는 사고를 벗어나자는 캠페인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은 자립준비 청년 아름다운 재단의 캠페인은 이런 이미지를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다를 게 없다. 우리가 부모가 네.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가 아니고 우리는 삶을 이만큼 개척했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걸 자신감을 잃어버린 후배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캠페인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디테일 차이가 있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죠, 사실상.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굉장히 긴 문장, 네, 아름다운 재단은 자선적 시혜가 아닌 삶과 사회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는 이거 아름다운 재단의 정관 중의 일부입니다. 네. 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동정하기보다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하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보다는 응원해주세요로 아름다운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바른 기부 문화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가 나와 있어요. 네. 같이 잘 지내는 동료 시민들이 더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발선이 조금 더 뒤에 있다고 해서 불쌍해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아름다운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광고를 몇 달째 계속 해드리고 있지요.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문화 캠페인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시간 마무리 지으면서 그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용산의 동네들이 정말 많은데 네. 다 전혀 상관없다. 세계관 붕괴다. 네. 네. 세계관이 없다. 혹은 세계관이 너무 많아서 사람 귀찮다. 혹시 엑소가 더 낫다. 엑소는 평행 우주가 둘밖에 안 돼요. 아, 그런가요? 게다가 1년에 한 번 이 같은 캐릭터들이 만나요. 네. 디오와 체니. 그렇죠. 마마 예. 이제 내게 대답해줘. 왜 동들이 달라졌는지. 그 답을 가끔 얻어요. 하지만 동부이촌동과 용문시장은 그럴 수 없어요. 만날 일도 없고 겹칠 일도 없어요. 좀 많이 다르죠. 용산이라는 행정구역은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민 신용산 지역 그리고 군부대를 두고 그 주변에 배후지라는 개념으로 규정된 동네이기 때문에 고대 신도시. 네. 상충되지 않나요? 네. 고대 신도시. 네. 그렇죠. 네. 네. 혁신도시입니다. 네. 저한테는 뭐 빠른 01 이런 느낌이죠. 네. 겁나 늦게 나와놓고 빠르긴 뭘 빨라. 네. 그래서 그 행정구역 기준으로 보면은 한 구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생활감 분절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철도랑 미군 기지의 부대 시설들이 커다란 분절을 만들고 네. 이쪽을 이제 보시면은 대학교랑 공원들이 작은 분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를 뚫고 지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 녹사평을 지나서 이렇게 지하로 지하철 지나갈 말고. 수 있죠. 네. 그- 사람도 가긴 가요. 가는데 이제 문화지리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거들면서 그런 말 가끔 한단 말이에요. 네. 새로 지어지는 이제 빌라들을 쫙 밀어내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캠퍼스가 너무 커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배타적인 결정을 내려서 다른 동네의 학생들과 오토바이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 원래 있던 문화의 분절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원래 지나가던 길인데 아파트 캠퍼스 때문에 막혀요. 원래 배달 가던 길인데 아파트 캠퍼스 때문에 막혀요. 좀 잘못 만든 오픈월드처럼. 예. 네.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편을 느끼다 말고 나중에는 문화권을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갈라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아, 문화지리학이 많네요. 자연스럽게. 네. 저한테는 이제 청춘을 이 동네에서 보냈던 사람 입장에서는 용산의 캠프 용산이 그러합니다. 배제를 학습하게 하네요. 네. 사실 여기는 배제까지 가지도 않고 네. 애초에 형성 자체가 이 분절된 상태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런 동네 똑같은 용산구라는 주소를 쓰지만 나는 갈 일 없는 이런 동네가 된 거죠. 그래서 배제보단 분절이군요. 네. 그리하여 우리는 현재의 용산구의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동네가 띄엄띄엄 있는데 이 동네들은 다 서로 다릅니다. 네. 우선 이제 가운데 이렇게 그 녹지로 커버된 캠프 동네들은 용산. 사실은 캠프죠. 네. 네. 전쟁기념관이 가운데 하나 있고 우리는 전쟁기념관까지밖에 못 가봤습니다. 우리 세대들은. 요즘은 네. 뭐 그 가족공원이나 거기 가시는 분들이 저 계시긴 거기 계신데. 가봤어요. 네, 이쪽이죠. 네. 저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네. 뭐 그냥 네. 피크닉하기 좋아요. 네. 아직 그 오염 처리가 끝나지 않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동네나 도시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잘 안 없어요. 한국에는 없고 굳이 따지면은 도쿄역이랑 좀 비슷한가? 도쿄? 근데 거기도 좀 다른데 사실. 그러니까 역 바로 앞에 업무 중심 지구가 크게 있고 네. 그 건너편에는 일반인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이 있는 그런 동네가 어딘가를 생각해 봤으면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 같진 않은 것 같고. 네. 사실 그래서 비슷한 데가 잘 없습니다. 워낙 큰 경계가 인위적으로 가운데 하나 박혀 있고. 도쿄역 등 뒤에는 에도성이 있잖아요. 네. 왕이 사는. 황거가 있죠. 네. 황거. 네. 네네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 근데 거기는 그 완전 다른데 캠프랑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성격이. 이게 또 그 왕 사는 집 근처의 도쿄역 주변은 업무와 상업의 이유 때문에 서로 다른 동네들이 있는 거지. 용산처럼 아주 긴 이유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그리고 어딥니까? 그 저 부산국제영화제 하는 곳 남포. 그 지역에 이제 그 적산 지역만 문화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른 이런 게 있는데 시내하고 그다음에 저 상가지구하고 그런 거랑 그나마 비슷한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분절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가운데 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철도입니다. 용산역 서울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이제 그 가운데서 동서를 또 가르고. 그죠. 거긴 사람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서부 지역을 봐도 그 가운데서 또 기지창이 한 번 또 가르고 효창공원과 숙명여대가 한 번 또 가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청파동은 충정로나 아현하고 가깝고 용문이나 원효로는 공덕이나 마포랑 더 가깝고 이쪽 이촌동은 그냥 안에 포켓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구획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뭐 이제 그나마 이제 올드타운이라고 좀 지금의 어르신들이 이 동네에 쭉 살았던 분들 많이 계시는 곳이 효창공원 주변이거든요. 네, 여기 청파동이죠. 네. 용문시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숙명여대 있는. 네, 여기 있는 분들 이 저 캠프 건너고 그 다음에 용산역 유휴지 지나가가지고 있는 뭐 경리단길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경리단길은 한 이쯤 있는데 예, 문화가 완전 달라요. 가려면은 남산자락을 타야 돼서. 네, 네. 마을버스도 이쪽에서 일로 바로 가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 있던가 했는데 용산이 마을버스가 3개인가 있는데 아무튼 3개밖에 없어요. 네. 진짜 용문시장 있는 동네는 마을버스 없으면 그냥 인생 다 망가지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동할 수가 없군요. 아예. 네. 대중교통이 되게 힘든 동네죠. 이 이렇게 동네가. 뭐가 정말 많은데. 서울 시내 한가운데 답지 않은 대중교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가도 있고 철도도 있어서 네. 그 굴다리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그 항상 사람 차가 막힙니다. 들이 봤을 때 저 동쪽 끝에 있는 유엔 빌리지 저쪽에 여기요? 저쪽에 저 잘 사는 사람들하고 예 외교관들 사는 동네 거기도 저 마을버스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운전사 있는 집들 많이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동네입니다. 서쪽에서 봤을 때는. 네. 물론 모든 자치구가 다 분절이 있긴 하지만 여기만큼 강한 데는 잘 없습니다. 맞아요. 용산구 전체 면적의 15% 정도를 차지해요. 이 미군 기지가. 중간에 있는. 네. 네. 남산자락부터 이제 미군 기지까지 사이에 있는 뭐 후암동이나 이태원 그리고 미군 기지를 배후에 두고 있는 이초원 인왕 서빙고동 남산터널과 한남대교가 있는 이제 한남동 그 중간에 이제 보강동이 껴 있고 이런데도 분절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나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용산 가불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뭐 인구수가 충분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용산이라는 행정구역을 그냥 정해놓고 굳이 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상징성 때문인가요? 종로와 용산에는 그런 상징성이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적 떡밥 재개발 떡밥이었죠. 그 용산 철도기지 기지창 재개발은 사실 용산역 서부에 국한된 얘기지 서부 이촌동이나 이촌동, 뭐 이태원, 한남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리고 여기의 재개발이 청파동이나 뭐 효창동 얘기랑도 딱히 상관이 없고 마용성이라는 부동산 용어가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서울데이터연구소를 통해서 마용성을 다 다루게 됐는데 네. 오늘 용까지 하면 다 하네요. 네. 이 지역들이 이제 강남을 제외하고 강북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주택 가격을 보이는 동네이긴 합니다. 평균으로 보면 그래요. 네. 근데 내부를 보면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편차가 큰가요? 이게 네. 분절이 심한 동네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봐야 됩니다. 네. 이 지도를 지금 보시면은 용산구의 투표구별 공시 가격 지도인데 네. 우와. 투표구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네. 좀 키워봐야 되겠네요. 네. 네. 이거를 보시면은 편중이 되게 커요. 이게 이제 그 한강대교고 이 한강대교를 따라서 삼각지로 올라가는 이 길인데 네. 저기 지금 마포구 갑이라고 써 있는데 근처 어딘가에 XSFM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네, 여기 어딘가 있죠. 예, 저 옆쪽은 싸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색이 밝은 부분. 네, 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조금 비싸지만 지금 저 8억 3천만 원 저기 써 있는 데 있죠. 저기는 제가 알기로 수영장도 딸린 아파트인데 네, 안 비싸네요. 오래되기도 했고요. 네. 그 이런 동네들이 있고 네, 18억. 여기서부터죠. 네, 그죠. 동부 이촌동이죠. 편차가 이렇게 심하군요. 동부 이촌동이 네. 이 동네의 집값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시커먼 게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남동이죠. 이고 저 23억 4,9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곳이 한남더 힐. 네, 한남 힐사이드가 있는 곳이죠. 이 동네고 여기가 이제 이태원이제 그리고 해방촌. 보강동은 그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제일 네. 낮은 곳과 제일 높은 곳이 10배 넘게 차이 나네요. 그리고 저 시커먼 23억 저쪽 어딘가에 내란수계가 버티고 있던 그곳이 있고요. 네, 그곳이 있죠. 뭐 여기 미군 기지는 딱히 큰 의미 없는 동네니까. 네. 집값으로는 물론 점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편차가 되게 강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구 안에 모든 주택들 중에서 5억이 넘지 않는 동네가 있는 투표구도 있어요. 가장 비싼 데가. 그러네요. 네. 평균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가장 비싼 데가 5억이 안 되는 동네들도 있습니다. 그 돌아다닐 때 네. 그 후암동하고 청파동 이쪽 동네는 딱 봐도 낙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쪽이 이제 지역이? 청파, 여기가 후암. 네, 숙대 북쪽이랑 서울역 동쪽 이쪽 동네. 평균이 2.35. 이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성북구 도봉구 급보다 낮아요. 네, 그 동네에서 주로 보이는 영역들이죠. 그렇다면 재밌네요. 이걸 이제 정치의 시각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을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 동네가 굳이 보수 정당만 계속해서 이기는 동네일 이유가 있나? 라는 질문이 절로 떠오릅니다. 네, 그런 영향에는 사실은 네, 이런
타이틀이 달려있는 동네들이 있기 때문이죠. 1등이 너무 비정상일 때 평균이 올라가는 문제. 너무 비싸요 1등이. 이레귤러. 아, 우리 신세계 회장님네 집. 네, 이게 매년 갱신되는 그 타이틀인데 10년 연속, 9년 연속. 우리 저 멸콩 부회장님을 혼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인간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센가 했더니 집이 되게 비싸요. 285억 7천만 원. 이거는 그러니까 집이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도 그렇지만 이 동네 집이 커요. 맞아요. 네, 큰 집이 많습니다 이 동네. 작은 집 블럭 있고 옆에 큰 집 블럭 있잖아요. 그래서 집 단위로 봤을 때는 비싼 데가 많죠 이 동네. 아, 이 기사 딸린 큰 집들이 평균을 올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지하철 노선도를 지금 껴넣으셨는데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이거는 사실 지하철 노선도보다는 전차 노선이고요. 아, 그러네. 경성 전차 버스 옛날 전차 노선도. 노선이네. 네, 이제 한남동 얘기를 했으니까 한남동이 아니라 이제 구용산과 신용산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원효 그 중에서도 이제 원효 청파 생활권인데 그러면은 이제 서울역 동쪽이죠. 아니 서쪽이죠. 예, 이걸 좀 키워봐야겠죠. 서울역 서쪽과 이제 그 용산역 서쪽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도 배후지 성격에서 출발을 합니다. 원래는 그 원효로동, 청파동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원정, 청협정이라는 이름이었고요. 모토마치 아오바초. 네. 뭐 저는 이제 원정이라는 이름을 원효로동으로 다시 바꾼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센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청파동은 원래 이 동네 이름은 청파가 맞았고. 아, 원효로 3가가 원정 3정목이었네요. 네. 청파동은 원래도 청파였던 거를 일본에서 청협으로 약간 바꿨던 걸로 보이는데 이름이 다시 돌아온 거에 가깝고요. 각각 이제 서울역하고 남영역의 배후지 그리고 용산역의 배후지에 가깝습니다. 이 동네들은 일제시대에 이제 택지로 되게 이른 시절에 개발이 됐고 일본 상공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네. 네. 이 지도를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전차 노선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전자상가가 있는 이제 원효로 이 동네가 이제 이 동네를 관통하는 전차 노선이 하나 더 있고요. 마포구 이야기할 때 이제 마포 종점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여기랑 그 이 원정 사정목 사이에 발전소가 있었고 지금 XSFM 스튜디오가 이 동네에 있고 맞습니다. 네. 이 두 사이에 이제 발전소랑 그 발전 인프라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용산역에서 이어지는 인프라들을 이 물류를 도시로 보내는 이 흐름이 전차 노선을 따라 생깁니다. 그죠. 지금 저기 경성역이라고 써 있는 게 서울역일 것이고 서울역 위부터 이제 사실상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서울 시내잖아요. 행정수도. 네. 여기로 끌어올리는 것들. 네. 이 전차를 타고 올라갔다. 네. 당시에 이제 전차역이 있다, 전기가 들어온다라는 말은 역세권이다. 잘 사는 동네다. 일제 통치의 중요한 거점, 그러니까 사택 밀집지나 물류 거점이거나 군 행정기관이 있거나. 네. 그도 아니면 이제 인구가 너무 많이 살거나. 아, 근데 저 때도 역들이 참 되게 자잘하게 많이 있었네요. 이 루트가 지금의 버스 노선과 전철 노선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실. 그러네요. 버스 노선이네요. 그러네요. 네. 거리가 생각보다 짧네요. 이게 빨간색이 당시에 버스였고 그 파란색이 전차인데 사실은 저쪽 빨간색의 저쪽 끝이 옛날 서울대학교 경성대요. 네.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회사에서 경성전기회사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에서 구파발로 올라가는 길 보이고. 네. 영천시장이 있고 독립문 지나서 이렇게 네. 쭉 올라오는 루트가 있고 효자동 가는 전차가 있고 청량리랑 왕십리 가는 전차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 시절의 서울인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지금의 지도에 올려보면은 위성사진. 네, 이런 느낌이죠. 글쎄 동그라미 쳐오셨네. 어제 저 대본과 다르게. 네. 여기가 그 전자상가. 지금의 위성 사진에다가 옛날 전차 노선을 겹쳐 놓은 거죠. 네. 여기가 스튜디오. 맞아요.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저 풀밭이 넓게 보이는데 저게 이제 용산역 배후지에 새로 업무지구라고 네네네. 새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공터로 놀고 있는 그곳입니다. 뭔가 25년에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때 그 전차 정류장소 이름을 보면은
원정 3정목, 4정목, 뭐 원효로 미생정, 사가 삼가. 용산서 앞, 그다음에 설린상고 앞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뭐 야포구 입구인데 이제 그 포병대가 있었던 이 동네고 일본군이 네, 있었던. 표창원 정류장이 있고 병기고 앞. 네. 동병정 앞이죠. 이것도 그 군부대 앞이고 병기고 앞, 삼각지, 용산차고지, 경성출장소, 뭐 용산국 이거는 출정소. 우체국이죠. 지금도 그 우편국 있는데 네. 저 파란 줄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생겨난 사연이 있겠죠. 네. 이 동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개발된 신용산 그리고 여기가 구용산 지역이라고 간주됐었습니다. 여기 아까 동그라미 쳐놓은 이 지역이 지금의 전자상가 저렇게 자리죠. 생겼습니다. 네. 이 동네죠. 그렇구나. 저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산 전자상가거든요. 네. 아, 맞아요. 예전에는 무슨 청과시장 뭐 농협 뭐 이런 게 써 있었어요. 네, 여기 그리고 예. 하나로마트가 아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농협 공판장이 훨씬 컸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낮은 상가와 옛날 설린산업 선인상가가 네. 저기 있죠. 이게 원래는 전자상가가 청과물 시장이었고 네. 이거는 예전에 마포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림동에 있었던 청과물 시장이 73년에 용산으로 옮겨온 거고요. 마포랑 서울역을 통해서 이제 올라온 물류가 전차 노선을 따라서 중림동으로 모였다가 경성 도심으로 가는 건데 서울 도심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도시가 확장되면서 빈 공간을 찾아서 용산으로 내려온 거죠. 아, 그렇게 용산으로 내려왔던 것이 현대로 가면은 송파로도 옮겨가고 상암으로도 옮겨가는 거군요. 네. 용산시장이 생기게 된 거는 서울역하고 이제 용산역을 좀 기능 분할을 하자 이런 그 흐름의 영향도 있고요. 네. 서울역을 이제 여객 중심으로 용산역을 화물 중심으로 하면서 배후지에 이제 시장을 두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서울이 훨씬 더 커지면서 지금보다 그렇죠. 네, 가락시장으로 가고 이 자리가 남는 거를 전자상가 바꾸자라는 게 87년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군요. 네. 그 전자상가가 3, 40년이 돼가는데 네. 결국 과도기적인 입지였던 거예요. 근데 40년을 과도기라고 보기에는 왜냐면 저는 이제 정말이지 전자상가를 엄청 많이 다녔고 어릴 때부터 거기서 뭐 알바도 해보고 이 변화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장이 옆에 붙어 있을 때부터 전자상가를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빠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지도 제가 지금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과도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부품 물류단지에 가까운 느낌이죠. 사람이 많이 가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가 많이 갈 때는 시장의 역할을 실제로 오프라인 시장의 역할을 하는데 네. 지금은 뭐 코인 투자자들 GPU 쌓아놓는 데면 그냥 창고 역할만 해도 된단 말입니다. 네. 그것도 도심에서 되게 보기 드문 역할이겠네요. 예. 그래서 컴스테이션이 있는 저기 1층, 2층 선인상가 21동이었습니까? 그쪽에만 좀 개인 고객들이 가는 곳들이 모여 있고 이제 낮은 상가는 거의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네. 철거를 이제 시작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옥천고가차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직도 남아 있고. 근데 이 옥천고가차도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이름인데 네. 아사히카와라고 이제 욱일승천할 때 그 욱자를 쓰는데 욱 아침 해 욱. 네. 네. 아침에 욱. 네. 그 원래 이름은 만초천이라는 하천에 이제 생겨난 고가차도입니다. 저거 아직도 있고 저걸로 또 도시가 또 갈라지거든요. 네, 여기로도 갈라지죠. 지금 이 루트죠. 네, 저길 넘어가면 저 다음부터는 숙대 구간으로 봅니다. 네. 문화적으로. 네. 이거로 이제 경원선을 넘어가는 건데 경의선을 넘어가는 건데 이게 원래는 만초천이라는 이름의 하천이고 원래 인왕산이랑 남산 원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지를 통해서 오는 지류랑 이제 만나가지고 한강으로 나가는 그런 하천인데 지금 없잖아요. 네, 지금은 다 그 막았죠. 복개돼서 밑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긴 있군요. 미군기지 안에는 아직 그 드러나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군기지랑 용산을 지나서 지금 원효대교 북단에서 그 한강이랑 합류를 하는데 이 합수부 관거가 그 봉준호 감독 괴물에 나오는 그 설정상 괴물의 은신처가 거기입니다. 아지트. 네. 네. 아. 콘크리트로 굉장히 깊게 되어 있는. 네. 네.
그렇다면 그 괴물이 나타난 원인 중에는 일제가 있었음을 봉준호 감독은 드러낼 증거를 찾아서 역사를 한참 뒤진 거예요. 미군 기지에서의 뭐 약품 방류라는 네. 그런 설정과 배경이 쌓고 쌓여서 이제 그 만초천 하류 그래서 된 거죠. 저 시나리오 만드는 작가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하면 안 됩니다. 예. 결국 초고수는 디테일에 집착합니다. 그럼 사회학과다. 너무해. 사회학과인데. 예. 사실 그 똑같이 구용산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철도 서쪽이라고 해도 원효동하고 이제 청파동이 컬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원효로 3사가, 그러니까 당시에 3사 정목은 조선인보다, 그러니까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훨씬 많았고요. 근데 현재 원효로 1, 2가 이쪽 그 경의선 위쪽하고 여기 면에 있는 이쪽은 조선인 1234명, 일본인 4,000명으로 이제 20대 80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비율이 확 달라지네요. 네, 당시의 인구 거주가. 네. 이게 붙어 있는 동네인데 그 컬러 차이가 되게 명확하게 나는 거는 을충년 대홍수 영향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아래쪽이 더 피해를 많이 봤을 이쪽은 훨씬 거니까. 더 많이 자주 잠기는 동네고 네. 당대의 얘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용산, 한강통 이제 1, 2 정목, 지금의 한강로 1, 2가동의 조선인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됐고요. 아, 그런 이유로 이때부터 분절이 있을 수밖에 없었군요. 네, 이미 이 전차선을 네. 놓고 이 신용산하고 위쪽은 일본인, 이 밑에는 조선인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분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제시대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1시간 반 동안 설명했습니다. 네. 네. 한 10년 정도 전에 조금 더 냈나? 아무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2006년에 나왔어요. 이제 조선 거주 일본인들, 그 조선에 살다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간 히키하게샤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의 관점을 다룬 책인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삼판소학교라고 현재 이제 삼광초등학교의 동문, 그러니까 동창회 사람들이 남긴 이제 동창회지랑 인터뷰들이 나오는데 일제 시대에 이제 삼판소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동창회를 만들어서 이제 모이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책 내용을 보면은 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낭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서글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아카시아 꽃향기 나는 경성거리에 살 것이다. 우거진 남산기슭의 삼판소학교에서 그리운 선생님을 모시고 옛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길을 주저없이 택할 것이다. 모리자키 가즈에는 총독부 자료를 읽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의 생활이 바로 침략인 것이다. 조선에 있었을 때는 만세 사건도 몰랐다. 3.1운동을 말하는 거죠. 네. 패전 이후 언젠가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다. 방문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본인이 되어서 말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아, 되게 세계문학에서 보던 그런 이야기 같네요.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온 네. 프랑스계 문인들이 프랑스에 가서는 또 뭔가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죠. 디아스포라를 느끼고 그렇죠. 네, 막상 또 그 국가 식민국가로 돌아가서는 또 그쪽에서는 자기가 이제 가해자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가장 네. 냉정하게 말하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뭐 그 당시에 30살, 40살이고 당대의 지식인이거나 중요한 행정가거나 정치가였다. 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아이히만에 협조하면서 어떻게 해야 유대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던 사람들. 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냉정하게 말하면. 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 경성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거겠죠. 이 인터뷰 하신 분은 아직 살아 계세요. 27년생이고 여분은 서울은 아니고 대구에 계시던 분인데 아무튼 일본인들 입장에서 용산, 특히 신용산은 그냥 그 자기네 동네였던 셈입니다. 자기 고향인 거예요. 네. 이 지도가 미군 지도입니다. 네, 미군 지도예요. 실제로 구용산이랑 신용산이라는 이름이 딱 붙어 있습니다. 쿠용산, 네. 신용산. 진짜네요. 쿠. 그리고 한국의 지도에선 잘 볼 수 없는 그 기지들이 잘 보이죠. 아, 미군 지도라
군시설이 그대로 나와 다 있고 까발렸군요. 네. 심지어 옛날 일본군이 부르던 이름도 참고삼아 적혀 있습니다. 그러네요. 신용산이 신류잔. 신류산. 그리고 뭐 이제 화약고, 아 그러네요. 포병대, 보병 네. 막사 이렇게 써 있어. 네. 와. 아, 익숙한 영어가 보이시나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저렇게 지도로 캠프 용산이 나와 있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구글 지도를 보면 나오긴 하지만 네. 네, 해상도가 이렇게 높지 않죠. 벽돌 공장. 그게 네. 미군 캠프 지도는 연합 훈련할 때도 반출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바깥으로. 네. 처음 보네요. 너무 오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재밌네요. 이촌동. 하지만 지원 하나도 없는 45년이니까.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사히카와. 아사히카와. 네. 만초천이 이 루트를 따라 흘렀는데 진짜 다 모토마치라고 써 있다. 매운 거죠. 그러네요. 원정이라는 이름의 모토마치. 예, 원효로가 모토마치, 네. 타마테초. 네. 여기 도촌정, 용강정 도촌종은 도테이마치라고 돼 있어요. 이런 식이었던 거죠. 마포 페리입니다. 이거 김문수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마포 나무. 네. 김문수한테. 아무튼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찾아보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데 신공무덕 분절의 이유를 정말 여러 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도들로. 각국의 자료를 긁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의 지도에 얹어 놓으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경계가 행정동 경계가 아니고 법정동 경계인데 보시면은 자글자글하게 나눠져 있는, 그리고 뭐 뭐뭐동 1가 뭐뭐동 2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행정구역들은 다 그 일정시대 때 행정구역이죠. 그죠. 이게 그 강북에 도시 기능을 오래 했던 곳들에 동으로 안 끝나고 가로 끝나는 동들이 있죠. 종로구와 용산구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등포에 조금 있고요. 네. 그런 일본식 주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용산동 1가, 용산동 2가, 용산동 3가, 원효로 4가, 원효로 4가, 3가. 그냥 동네 사람들은 원효로 3가 동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데이터 등기부등본이 이 법정동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데이터가 2단위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새 주소를 지금 20, 30년째 홍보하고 이제는 모두가 익숙해진 상황이지만 법정동을 버릴 수 없는 이유들이 꽤 많은데. 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구용산이랑 신용산을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아마 이 영역, 그러니까 위쪽에 청파동이랑 용산동 1가 이쪽은 아마도 개념적으로는 신용산이라고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아, 추측이군요. 네. 거기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신용산역이 지금 여기 있죠. 자, 왜 신용산역이라는 이름이 왔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네, 긴 이야기였습니다. 해 보았습니다. 아이파크몰만 있다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아까 침수지도에서 보면은 그 이 영역을 중심으로 딱 그 침수가 갈려요. 여기까지 침수되고 이 구용산 지역까지, 그리고 남영역까지 조금 더 침수되고 여기는 침수를 덜 된. 그래서 뭐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거주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죠. 저희가 지난주에 숙명여대까지 거의 들어왔다고 했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네. 우리 천공이 옛날에 네. 헬마우스 코너 준비할 때 저도 갑자기? 한참 쳐다봤는데 무슨 대통령실이 뭐 용산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 용이 어쩌고 저쩌고리. 아이고. 그래서 그때 저 손이상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 바로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천공이 이야기하는 개념상의 용산은 용산이 아니고 마포였다. 여기죠. 네. 게다가 그 사람은 이런 역사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유, 범용산입니다, 원래. 문득 떠올라서요. 프로답지 못하네요.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제가 계속 물가 얘기만 하고 네. 그 GPU 수급만 얘기하고 뭐 $1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막 10년째 막 같은 노트북을 쓰고 있다. 예, 항공기 소리가 난다. 그런 분들은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보이는 그 알실이니까 이것도 보여드려도 되겠구나. 네. 제 최근에 쓰는 사무실용 노트북은 레노버의 요가북 99입니다. 지금 요가. 살짝 보이십니까? 제가 움직임에 따라서 뒤집어지는 것. 우와. 예, 충분치 않구나. 나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듀얼 화면 노트북을 꼭 사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인텔 울트라 CPU를 체험하고 느낀 건 정말이지 조용하고 정말이지 발열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퍼포먼스에 비해서. 요즘 물건들 한번 체험해 보실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레노버 광고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액세스몰을 통해서 안심하고 좋은 가격에 레노버 노트북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의 레노버 페이지로 가서요. 링크를 타고 레노버.com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SFM2 숫자 2 레노버 프로모션 코드를 결제창에서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혹시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다른 쿠폰 코드가 있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 고객이라면 정상가 대비 최대 30%까지 할인이 되고요. 늘상 언제든지 할인이 됩니다. 네. 라인업은요. 13세대 X1 카본, 전문가 수준의 그래픽이 구현되는 16인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의 P1 Zen 7, 지포스 신작 RTX 50 50. 네, 50. 언제까지 제가 이거 헷갈릴까요? 네, 계속 그래. 네. 괜찮아요. 네. RTX 50 GPU를 탑재한 리전 프로 5 그리고 리전 프로 5, 7 시리즈 등 최고 성능 노트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양으로 변경 가능한 레노버만의 CTO 노트북을 찾는다면 액세스몰에서 레노버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50XX인 거죠? 그렇습니다. 5090도 이제 들어와 있는데 네. 부자면 사셔도 괜찮습니다. 살 때가 되긴 했는데. 네. 혹하시나요? 제 거는 참고로 울트라 7 25H인데요. 웬만한 작업에 전혀 느리지 않고 동영상 일부 편집 가능합니다. 물론 1시간짜리를 여기서 렌더링 뜨시려는 짓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렌더링을 돌려도 시끄러운 소리는 별로 안 났다고 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띄워놨는데 어차피 띄워놔야 되잖아요. 이게 스크린이 2개니까. 이륙을 할 수 있는. 네, 발열이 별로 없고 방송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레노버 광고였습니다. 용산 정치 이야기를 짧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궁금증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로만 용산을 봐왔기 때문에 네. 여긴 그냥 영원히 한나라당 찍어주는 곳이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땅값, 아파트값 지도를 아니지 집값 지도를 본 다음부터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럴 필요까지야? 미스터리죠. 비슷하게 오래된 서울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구와 종로구가 파란당만 찍어준다, 민정당만 찍어준다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뒤집어졌거든요. 용산만 화석처럼 남아 있습니다. 생활권마다 특성이 되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도 선거구가 계속 묶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마포구랑 한번 그 중산거구로 합쳐졌던 적이 있는데 그냥 그 마포 따로, 용산 따로 해서 이제 그냥 풀실에서 붙여놓은 거라서. 그리고 그건 또 중선거구제였기 때문에 네. 예외로 둬야 됩니다. 네. 오래된 투표구 선거구고 그래서 13대 이전,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의 그 이름들을 보면은 익숙한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오래된 데라서 유명한 분들이 나와요. 제일 유명한 분으로는 장면 총리가 계시고 네. 네. 김두한 전 의원이 계십니다. 김두한 전 의원. 네. 야, 1965년 얘기입니다. 그 의사당 테러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용산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야인 시대를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요새 야인시단 유튜브에 잘 나와 있고요. 네,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국이 남아 있죠. 예전에 한번 그 마포 얘기할 때 신수성 소장이 말씀해 주셨던 노승환 전 마포구청장. 예.
우리 지금 얼마 전까지의 마포구 국회의원의 아버지, 민선 선거 전승의 뭐죠? 그 주례 세계 기록 보유자. 그분이 용산에서도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일 때 마포 용산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던 적이 있고. 이게 겹쳐요. 이분하고 그 김두한 전 의원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한 7, 8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유명한 시사평론가 옛날 TBC의 간판이었던 봉두한 선생이 여기서 재선을 했고요. 그래서 13대 이후로는 뭐 딱 2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정당계 후보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하신 분이 진영 전 의원이시고 제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용산은 하다 안 돼서 용산의 새누리당 의원의 진영을 바꾸게 해서 민주당이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민정당계가 아니었던 나머지 한 분은 설송웅 전 의원이라는 분인데 설송웅. 네. 몰랐는데 이제 설민석 강사의 아버지시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설민석 씨의 이미지와 다르게 이 사람은 4.19에 항거했던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다만 그나마 이해가 되는 측면은 이후에 이제 박정희 군부의 적극 부역하십니다. 무엇이 이해되는 걸까요? 하지만 출마는 새천년민주당. 아무튼 구청장 선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 성장형 구청장이 최근까지 3선을 마치고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셨는데 뭐 이제 진영 전 의원의 입당하고 겹쳐서 출마를 못했던 이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게 그 용산 지역구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정치인을 뽑을 때는 결과가 강남 송파랑 겹쳐 보이거든요. 근데 구청장을 뽑을 때는 나머지 서울의 자치구들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주로 민주당이 이깁니다. 용산의 아젠다라는 게 너무 항상 그러니까 전국 아젠다로 패싱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용산 아젠다를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구도에서 뭐 2022년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을 제외하고는 그 전에 이제 10여 년간 민주당이 계속 유리했고 물론 뭐 서울 선거가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했던 경향도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계속 져왔지만 구청장을 보면 그렇게까지 원사이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감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4선을 한 성장현 구청장이 있는데 민주당에 이 사람은 개인 자력은 상당했습니다. 네. 계속 이겨왔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용산구의 선거 아젠다를 생각해 보면 조금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2006년 이후로 이제 한강 르네상스, 용산 기지창 재개발, 뭐 통합 재개발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면에 나온 이후로 용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떡밥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거의 20년 동안. 기지창 재정비. 네. 재개발 떡밥이 가장 약했던 시기에도 이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용산 전체의 이야기라고 간주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사실 할 말 없으면 용산 정비창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건데 모든 지역에서 이제 재개발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역 요구의 개발 이외에 그러니까 지역 내 요구들이 개발 이외의 것들이 선거에서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똑같이 모든 지역을 재개발이라는 혹은 개발이라는 키워드로 풀기에는 편차가 너무 커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 용산 참사 이후부터 용산의 부동산의 실제 발전이 어느 정도 있나를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좌파 입장에서는 좀 두고 보자 이것들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로 사람까지 죽여놓고 도시를 얼마나 발전시키나 보자. 발전된다면 발전된 대로 일을 갈겠지만 혹시 그 희망마저 헛된 꿈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 뒤에 이촌동에 센트럴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기가 이제 요즘 핫한 그 한학자 어머니 모시는 천원궁이 있는 그 주변 동네입니다. 그 비싼 아파트들로 한번 주민들이 바뀝니다. 주민들이 다 쫓겨나고 부자들이 들어온 전형적인 그림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있는 아직까지 빈 것으로 보이는 그 땅에 할 일도 마찬가지 일이거든요. 여기에 굳이
원래 살던 주민들이 표를 줄까? 적어도 구청장 선거할 때는 동네별로 보면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그 단일 사이즈로 되게 큰 개발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용산 사람들 전체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예에 휘둘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효창공원 서쪽으로 그 저 도화동 공덕동하고 붙어 있는 마포구와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의 민심이 여기 네. 영향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숫자로 따졌을 때도 여기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 선거를 이제 자치구별로 봤을 때 보는 그 익숙한 느낌이 용산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그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그 저 개표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좀 했어요. 네.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에서 몰표가 나옵니다. 빨간색 몰표가 나옵니다. 네. 그게 총선에서 그 지선에서 언제나 영향을 끼치긴 끼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하군요. 네. 이제 용산구 인구가 이제 20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유권자는 18만 3천 명입니다. 아직 선거구 하나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인구수입니다. 네. 근데 아직은 선거구가 쪼개지거나 할 일은 없는 수준인데 여기도 인구가 되게 빨리 줄어드는 동네 중에 하나는 맞아요. 2022년 대선 당시에 유권자는 19만 9천 명이었습니다. 아, 10,000명이 빠졌네요. 거의 3년 사이에 1.6만 명이 빠진 거죠. 아이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현 대통령이 1위를 못한 서울에서 4개의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군요. 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후보 합쳐서 2.3만 표 정도 차이 났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네. 크게 졌단 소리예요. 22년에 2.5만 표 차이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하나의 그래프라고 말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을 찌푸리게 됩니다. 키울까요? 네. 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동네별로 그 득표 차이를 보면은 네. 이제 볼드되어 있는 데가 이제 볼드되어 이긴 있는 게 곳. 이긴 네. 곳들이고 네. 보세요. 오. 이촌동, 한강로동 비싼 집들 있는 곳에서 네. 김문수 후보 압도적으로 승리했죠. 한남동, 서빙고동 큰 집들 있는 곳에서. 그리고 관외 투표에서 대통령이 크게 이겼고 네. 네. 후암동, 남영동, 청파동 제가 저 교통 불편하다고 했던 네. 그 재개발의 수혜와 좀 멀어 보이는 동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이겼고 그리고 뭐 이제 원효로동에서는 뭐 약간의 보수세가 있었고 좀 더. 그래도 거의 타이였네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2022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표가 2,500표 정도 줄었고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후보 표가 4,500표 정도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보수세가 좀 더 가파르게 줄어든 편이다. 네, 약간의 마이너한 턴오버가 있었다 정도.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그 한남동 앞에서 그 난리통을 겪고 지금이라고 이럴 일인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교 때문에 그 고생을 한 동네답진 않죠. 네. 하지만 그 동네는 한남동이죠. 네, 이건 소위 민도를 평가해야 되는 문제죠. 저는 조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택은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옆에 저 뉴욕 닉스 색깔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아, 이걸 그냥 저 그래프로 막대 네. 그래프로 바꾸신 거구나.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 네. 동네별로 이제 사이즈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선이고 네. 총선을 보면은 그 앞에 선거들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득표차가 점점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6년, 20년, 24년 총선인데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졌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넘어온 선수가 있었으므로 좀 이레귤러라고 보고 20년 총선에 강태웅 권영세 의원이 신승을 했는데 24년 총선에 권영세 의원이 다시 용산에 나왔을 때는 확대됐습니다. 확 벌어졌네요. 표차가. 네. 그리고 가장 짜증났던 건 22년 지선이죠. 박희영 구청장. 저 말도 잘 못하고 도망만 다니던 저 사람. 저렇게 크게 이겼습니다. 22년 지선은 22년 대선의 허니문. 네, 이었기 때문에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20년, 24년 둘 다 총선에서는 서울 전체에서 민주당의 강한 우위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서는 득표차가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방선거는 후보에 따라서 되게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도 이제 구도의 영향이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성장현이라는 특정 정치인의 개인 소구력을 보여줬던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총선에서 근데 그 사이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표차가 더 벌어진 거는 보수세가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심지어 인물도 같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그럼 불구하고 요인이 이제 네. 용산의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그러니까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을 선택하는 방식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네.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지선 때에 후보로 나왔던 민주당의 용산구청장 김철식 후보는 그 지역 소상공인회 협회장 뭐 이 정도의 캐릭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른 사람이 없었나 하는 의문을 제가 방송 중에 제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2년 그러니까 그 집무실 이전 이후로 네. 용산이라는 공간의 그 정치적 이슈가 또, 네. 네, 정치적 위상 혹은 정치적 문법이 조금 크게 흔들린 거 아닌가? 저희 지난주에 그 대구 시장에 대한 지지율 얘기하면서 네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우리 시장이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심리랑 비슷한 게 아닌가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라는 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내가 표를 행사하게 되면 그래도 여당에다 표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 효과가 이 정도의 사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논리적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종로 구민들은 언제나 청와대를 싫어한다가 정석이거든요. 청와대 때문에 네. 여기도 못 나가 터널도 못 지나가 이러면서 불만이 많았어요. 대통령이 산다는 건 그만큼의 분절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역에. 네. 근데 또 그렇게 해석은 안 했습니다. 왕정제를 지지하는 런던 시민들의 마음인 걸지. 하지만 그럼에도 청와대는 종로에 있어. 네. 알뜰하게 출처에다가 지금 자기 트위터 아이디를 적어놓은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계속 적어놓으셨어요 지금까지. 깜짝이야. 많이 들러주세요. 그렇고 그 다음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읽기 어려워 보입니다. 색깔 지도. 네. 이거 이게 뭡니까? 열섬이다. 색깔 지도가 그렇게 좋은 표현법은 아닌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기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일 투표랑 사전 투표가 너무 많이 성향이 갈려서 아마 네. 이 지도가 앞으로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 득표율과 민주당 득표율을 색깔의 진하기로 나타낸 우리가 도시데이터 연구소에서 자주 봤지만 그동안 건조랑 저만 보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던 그런 그렇습니다. 지도입니다. 보면 이촌 1동과 2동의 빨간색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고 유엔빌리지와 한남더 힐이 있는 한남동 3투표소가 엄청 빨갛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고 한강의 물고기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마오지들도. 네, 한강뷰는 빨갛다라는 것 그리고 용산역은 국민의힘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옛날 동네인 청파동과 용문동이 민주당세가 강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동네들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2024년 강태용 후보 대 이제 권영세 의원 득표차 4.75% 포인트였고 네. 리턴 매치였죠. 네. 표차가 벌어졌고 800에서 6,000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평균 대비로 강태용 후보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례도 그 집값 대비해서 기대치만큼 나왔고 개인 경쟁력도 플러스였어요. 잘했다. 네, 못하진 않았는데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에 가깝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강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굳이 이거는 확인되지 않지만 집무실에 영향이 없지 않지 않을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현재 비대위와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인적 쇄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는 게 정치 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란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 열심히 부역했던 거기서 보이는 그 얼굴들이 그대로 공천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다음 총선의 대진표도 빨간색은 권영세일 것이 확실합니다. 이 동네는. 그래서 투표구별 득표를 보면은 기대치 대비 잘 받은 곳들은 우선 이제 기대치 대비 이제 민주당 후보가 잘 받았던 곳들을 보면은 우선은 한남동 사투표구가 있는데 네, 남산 맨션이 있는 이 동네죠.
원래 집값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한 10%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 완전 시꺼맸던 거기잖아요. 네. 한강진역 주변에 부자들 많이 삽니다. 23억. 거기 이제 리움도 있고 그런 꼼대 가르송도 있고 그런 네.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이제 원래는 되게 낮게 받아야 되는데 25% 정도 받았으니까 이거는 모델을 제가 되게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려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조금 있는데 극단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에는 한 줌단은 존재한다. 아, 리움과 꼼대에서 반란표가 나왔다. 네, 어디서나 한 줌단은 있다. 네, 여기가 저 삼성 블루스퀘어 있는 데죠. 네. 반란표가 나왔다. 할리 데이비슨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아주 높은 동네에서 이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아, 불스의 좌파 밴드들이 힘냈다. 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비밀 좌파들. 네. 그 다음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청파동에서 되게 높게 나타났고 네. 여기 숙명대 뒤쪽이죠. 청파동이 아까 쭉 얘기했지만 네, 원래 그럴 것 같은 지역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전차 노선으로 갈라지는 서쪽의 용산은 다른 표심인 겁니다. 네. 네. 컬러가 완전히 다르죠. 반대로 이제 민주당 후보가 기대치 대비 특별하게 못 봤던 곳들은 뭐 그렇게 눈에 띄거나 막 보이진 않는데 그나마 이제 서빙고동 사투표소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 걸려 있죠. 이태원 3투표소도 마찬가지고. 네, 서빙고가 지금 공사를 하도 넓게 해가지고 길고양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 나오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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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해보면은 자유통일당 5% 이상 득표했던 건강검진이요? 네. 건강검진 지역 건강검진 시간 자유통일당이 얼마나 흡수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신조어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일종의 암검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자유통일당 주의. 네. 5% 이상 투표한 데가 이촌 이동 1, 2투표구거든요. 네. 근데 여기 그 한국 대형교회 리스트를 꼽았을 때 둘째가라면 서러운 동네 서러운 교회가 이제 온누리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예요. 이촌 1동인데 이촌 2동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네요. 네. 네. 빨갛네요. 근데 이촌 2동 1, 2투에서 자유통일당 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오래된 동네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오래됐는데 집값은 높은 동네. 높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강북에서 봤듯이 네. 뭔가 지역 교회들이 있는 그런 동네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서빙고의 온누리 교회라면은 서빙고 쪽에 저 아파트 동네는 그쪽에 맨션 그쪽에 아파트들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다닐 가능성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뭐 자유통일당이 특별하게 뭐 투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쪽에서 나왔고 천공도 대충 저 근처에 삽니다. 아하, 네. 그래서 밭갈인 이게 거예요? 천공 밭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스펙트럼이 좀 다르구나. 온누리 교회는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죠. 우리가 강남의 대형 교회들 거기 많이 다니는 신자들이 자유통일당 찍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국민의힘을 찍겠죠. 그렇죠. 그 무슨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데서 소망교회 이런 데서 성격이 다른 바이. 여기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용산구의 선거 이야기를 할 때 이태원의 외국인 유권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네. 그렇죠. 서울에서 흔치 않게 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권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022년에 외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뭐 전국 뉴스가 기준? 나오고. 네, 전국에서요. 네. 이게 외국인 유권자의 선거권을 투표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영주권 비자 그러니까 F5 취득한 다음에 3년 이상 지난 장기 거주자한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게 돼 있는데 까다롭네요. 까다롭죠. 네. 네. 전국에서 F5 가진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8만 5천 명이고 이게 2023년 기준이니까 이제 조금 늘었을 수도 있는데 네, 2년 지났으니까. 네. 어쨌든 영주권 보유자 중에 절반 조금 넘는 정도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분들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투표 안 하러 갈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투표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떨어지겠죠. 네. 영주권 중에서도 3년 이상이니까 또 다르죠. 전체 인구를 보면은 경기도가 7.8만, 아무래도 네, 서울이 4.8만. 그 중에서 용산구에 980명입니다. 내년에 외국인 한 400명쯤 용산구에서 투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숫자는
그래도 그냥 외국인이 더 많은 곳은 확실히 지방에 더 많을 텐데 네. 서울에 4.8만 명이나 이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가 몰려 있다니. 정확히는 영주권자. 네, 영주권자가 몰려 있다는 건 확실히 그 외국인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그 F4에서 F5로 넘어갈 때 보통 이제 쉽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그 동포들, 재미동포 이런 분들이 네. 되게 오랫동안 한국에 안 살았다가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걸로 알고 있고 보통은 F5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데에만 아주 긴 세월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정착해서 이제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늘어날 것 같은데 꽤 많이 늘어나는 중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늘어나는 중이지만 전국에서 되게 옅게 퍼져 있고 맞아요. 이거를 이제 유의미한 숫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경기도일 겁니다. 네. 그렇죠. 그나마 변수다운 변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숫자로 보려면은 경기도의 도의원 비례, 시의원 비례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18년에는 관련한 후보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됐죠. 네. 그래서 캐스팅 보터가 될 만큼 영향을 주는 그룹이랄 또 하긴 어렵다. 몇 군데 있어요. 안산 특히. 좀 그건 알죠. 네. 안산 유권자가 57만 명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안산시장이 179표 차로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요.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네. 이런 사이즈면 의미가 있죠. 네. 실제로 뭐 이제 안산에서 지난번에 그 중국계 한국인 후보가 출마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지금 표를 보고 있는데 단원구가 이제 다문화 거리가 있고 네. 그리고 공장 캠퍼스들이 훨씬 많이 있는 곳입니다. 상록구는 예전 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도 거기도 많은데 네. 단원구에 거의 한 10,000명 정도 정착을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건 F5가 있는 사람인 거죠.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그죠. 아니고. 그러면은 네. 공장 취업한 지 2, 3년 되고 그런 레벨이 아닌 거예요. 네. 예, 애를 유치원 다 보내고 할 정도인 사람들. 이 정도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되는 거죠. 부천, 시흥, 단원구, 서울구로 서울, 영등포. 네, 이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중국계 한국인 후보 성함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분 출마하셨을 때 1,100표인가 받았거든요. 단원 상록 합쳐서 이제 F5 보유자가 12,000명인데 뭐 그 중에 3분의 2가 투표권이 있다고 하면은 네, 김만희 후보였네요. 네, 한 8,000명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1,000표 정도 받았으니까 이 정도 영향력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산 시의회 비례에는 그 제중 동포 출신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중 동포 출신인 거는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거죠. 1호인이잖아요. 네, 1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얘기가 나오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저는 이번 회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은화 그렇습니까? 네. 의원입니다. 그럼 뭐 그냥 제중 동포예요. 네. 재미동포는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1호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네. 미국에 살다가 와서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꽤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용산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요. 네, 용산의 결론 이야기를 간단히 드려보면은 네, 분절된 도시 하나의 아젠다로 패싱되지만 딱히 하나의 아젠다로 묶기 힘든 지역. 오, 웬일로 재미있는 도시입니다를 넘어가시네요. 그건 너무 디폴트이기 때문에 해주세요. 그래도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네. 주민의 아젠다를 다뤄야 되는 지방선거죠. 그 저번 주에 그 지방자치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 지지율 조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주민의 아젠다를 다뤄야 되고 평가 기준이 약간은 다른 지방선거라는 선거에서 용산 재개발 혹은 노후 지역 재개발 말고 다른 아젠다, 다른 인물상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많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삼선을 했던 적이 있는 지역이고 서울의 중심이지만 그 어느 곳보다 분절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 각각에 대해서 어떤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용산구청장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고 아젠다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기 시작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은 자리입니다. 그러네요. 네.
한남더일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한남더일에다 할 얘기를 청파동에 하면 질 거란 말입니다.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 네. 네. 모든 뭐 지역이 그렇겠지만 네, 다 그렇지만 네, 여기는 유독- 좀 더 네, 그렇다. 성실해야 되겠네요. 네. 용산이라는 지역의 정치적 상징성이 그 내란 피의자 취임 이후에 최근 3년간 지나치게 커져버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선거 때 나올 캐치프레이즈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청와대 제2전도 아마 비슷한 시기일 거고요. 아, 또 그렇죠. 하나의 네. 큰 이슈가 남아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특히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희망이자 지향이기도 해서 네, 아무튼 용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의 어느 동네에 마약 남용 문제가 커진다. 그럼 그게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냐? 우리는 거기에 천착해봤습니다. 이제 지선을 이제 곧 앞두고 있기도 하고, 네. 게다가 중앙 정치랑 엮어봐도 이런 고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용산이라는 단어가 이 두 글자가 가지게 된 지난 3년간 벌어온 상징성, 이건 기자들의 습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지금도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되죠? 네. 을 얘기할 때 용산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주지 않았는데도 네. 이재명과 용산을 얽는 것을 못합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지 못해요. 싹 내려갔죠. 네. 이건 국민의힘이 부르짖던 어떤 아젠다를 상징하는 지역으로서 용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부 언론이. 예. 그리고 거기에 그 하입에 호응했던 어떤 주민들이 있었고 대통령이 용산이래. 그럼 지금도 좋아해야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또 용산이래. 저 아직 하면서 있잖아요. 네. 제발 가지마 하면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네. 중앙 정치에 용산의 지명과 이름과 그 느낌이 오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수현 소장은 그러지 말고 동네별 다른 얘기들을 좀 길게 해봐라. 청파동과 용문동에는 마을버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집 보러 가서 기겁을, 그러니까 그 동네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산을 타셨나요? 매일같이 출퇴근을 한다고? 근데 또 저 동네가 차 있고 그러면은 차 있고 지방 많이 다니면은 또 살만해요. 그리고 숙명여대 학생들도 매우 존경합니다. 아, 그분들은 진짜 예. 저도 존경합니다. 그냥 지도만 보면 인생 쉬운 애들이 다니는 학교인 것 같잖아요. 걸어가 봐야죠. 그럼 올라가 봐야죠.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학부생들은 상명대 학생들이고요. 네. 네, 그 다음이 숙대생들입니다. 클라이밍의 귀재들.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방 정치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직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용산이라는 이름에 덮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더 있을 텐데.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행정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은 재미있을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용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의외로 집값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집값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도 많이 말하고. 집값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용산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었고 다음 시간 예고를 하면서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스타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건 소장님이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 관악을 할지 강동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관악을 하면은 네. 사실은 뭔 예고가? 학생 정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어렵죠. 네, 정치사가 되는군요. 네. 아무튼 이거는 곧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습니다. 기분에 따라. 네. 올 여름 전에 최대한 많은 서울을 커버하고 다닐 생각입니다. 다른 도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우리가 몰라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요즘은 지역방송 총국에서도 저 유튜브 채널 파가지고 많이 하죠. 동네 뉴스 진짜 신박하게 잘 다룹니다. 네, 많이 찾아보시고 이런 거 비슷한 거 해달라고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지원금이 많이 가잖아요, 요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의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우리 지방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치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꽤 되기 때문입니다. 용산까지 커버했습니다. 606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요파시 생방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3시입니다.
신선 수장과 함께 가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